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윤걸입니다. 우리 이제 울산 남구청의 다이어 학부모 아카데미를 지금 3년째 영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찾아뵙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아마 7월 달에 일정을 또 잡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2023학년도라고 여기 적혀 있죠. 올해 고3 친구들 입시 상황인 건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입시 상황은 4월 30일 이전에 발표가 돼요. 제가 이제 주요 대학들이나 대학들의 내년 계획을 이미 받아본 대학들이 꽤 있는데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그대로 입시가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예고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다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다소 바뀐다라는 얘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주요 대학교만 정시가 40%인데 이 비율을 늘려야 되나? 이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는 거의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하나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04년생이에요. 물론 7살 학교 들어간 친구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인원이 될 텐데 출생 인원이 이제 그 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이 고1이고요. 그 다음에 고3이에요. 세 번째로 응시자 숫자가 출생 인원이 적은 세대다라는 게 올해 고3이에요. 이 뒤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현재 중3부터는 다시 숫자가 늘어요. 출생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상의 친구들부터 시작해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 출생 인원이 가장 적은 거의 세 번째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보다 약 2만 명 정도 주니까 대학 가기는 조금 더 수월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진짜 부모님 잘 만났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시기적절하게 낳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인원이 변동이 있다. 근데 어찌됐건 아이들이 줄면 대학 가기가 쉬워지는 거겠죠.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뭐가 있냐면 4년제 대학 정원이 있어요. 34만 6천 명이었다가 올해 34만 9천 명. 항상 35만 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럼 인원이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하냐면 2년 전에 못 뽑은 인원을 지금 그 다음에 다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늘어난 게 있고 또 일부 개학 학과들이 새로 신설된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는 게 있는데 출생 인원 대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43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따지게 되면 경쟁률이 거의 안 나오겠죠. 한 1.3대 1쯤 나오게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현재 저희 메가스터디 학원에는요. 메가스터디 종합반이라는 학원이 12개가 있어요. 거기 지금 다니고 있는 재원생이 5,500명이에요. 이 친구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러셀이라는 학원도 있는데 러셀에도 지금 3,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합치면 거의 8,000명이 넘어가죠. 이 인원이 저희 재수를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작년 고3인 거잖아요. 그럼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내년에 또 저희 학원에 또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대성학원에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그럼 이 아이들은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꼭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가기 싫은 대학교는 안 가거든요. 정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울산의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울산 근처에 뭐 울산대거나 저쪽에 대구 쪽에 대구대거나 그 밑에 경일대 이런 등등의 대학교는 정원을 못 채운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특징인 거고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가 경북대죠. 경북대거나 부산대 같은 대학교도 지금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물론 인기 학과나 꽤 괜찮은 학과들은 경쟁이 아직까지 꽤 치열하죠.
하지만 비인기학과가 그렇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아,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대학 가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요즘은 공부를 왜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대학 가기 위해서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요즘은 대학은 공부를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물론 점점 서울에서 멀어지는 대학교가 그렇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교를 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아마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0년이 지나고 나면 약 진짜 15년 정도가 되면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교의 70개 이상은 사라질 거다라는 게 지금 통계적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없어지는 대학교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듯이 우리가 재수생이 꽤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없어지지 않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구나. 그래도 조금 이름 있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구나. 라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출생 인원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재수생의 비중이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의 고3이 그 전년도의 고3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생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겠지만 고3 학생들에 비해서 재수생의 비중은 늘어날 거다. 언제까지 늘어날 거냐라고 질문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대학 갈 때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늘어날 겁니다. 왜요? 그 전에 고3 아이들이 제일 많을 때가 그 다음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 그 전년도 고3, 특히 올해 고3 친구들은 내년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4만 명 이상이 준대 4만 명이라는 얘기는 10%가 주는 거예요. 학생 숫자가. 올해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면 내년에 10%나 주는데 한 번 더 할까? 이런 심리가 발동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수생의 비율이 내년까지는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우리나라 대학교는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학생들이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대학들은 어떻게 뽑고 있나를 큰 틀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시랑 정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기준은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 전에 원서 접수를 내는 걸 수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은 뒤에 원서 접수를 하는 걸 정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시는 맨 마지막에 뽑는 거고요. 이건 먼저 뽑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특징을 한번 봤더니 전국대학교라고 있어요. 전국대학교는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제주대까지 모든 대학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수시가 2.3%가 늘어요. 이 정시가 2.2% 이상이 줄어요. 2.3%가 줄죠. 기본적으로. 근데 아래쪽에 보면 이 주요 대학이라는 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예요.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홍익대 여기까지 우리가 가나다 숙명여대까지 홍대까지 해서 이 15개 대학을 묶어놨더니 여기는 어떻게 되죠? 정시가 2.3%가 늘어요. 전국은 2.3%가 주는데 여기는 늘어난다.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의 정원이 몇 명이냐면 4만 5천 명이거든요. 전국대학교 몇 명이라고 했죠? 35만 명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인원이 약 12% 정도가 돼요. 12%의 인원을 싹 다 빼버리면 이 전체 대학교의 비중은 정시가 크게 줄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2%가 여기 늘어난 거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은 양극화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정시가 는다.
울산 근처에 있는 대학은 정시가 오히려 준다. 이렇게 특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KTX를 타서 이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구나 라는 걸 특징을 보시면 돼요. 수시가 더 많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전형 4개를 더해서 60%가 안 되는 거고요. 정시는 수능으로 뽑는 하나의 전형이 40%가 넘는 거니까 실제로 이쪽의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반면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우리 아이를 보낼 거야. 우리 아이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까지 그냥 계속 여기에 살아서 이 지역에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수시가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시를 먼저 정시는 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테니 수시에서 제일 많이 뽑는 2가지 전형 그리고 내신으로 뽑는 전형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국대학으로 따지면 제일 많이 뽑는 게 뭐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15만 4천 명이다. 전국대학교의 정원이 아까 몇 명이라고 했죠? 35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35만 명 중에 15만 명이면 거의 40% 이상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40% 이상을 뭘로 뽑는다고요? 교과로 뽑는다. 아까 정시는 몇 프로라고 했죠? 주요 대학교를 싹 다 빼버리면 20%가 안 될 거예요. 정시도 20%가 안 돼요. 2배 이상을 내신만 가지고 뽑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역에 있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제 주요 15개 대학 정원이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만 5천 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만 5천 명 중에서 5,400명을 뽑으면 약 12%의 인원을 이걸로 뽑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이거는 40%가 넘는데 이거는 10%가 초반이다 라는 얘기는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는 교과 전형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좋아한다 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종합전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만 명이에요. 다시 35만 명 중에서 8만 명이니까 20%가 넘어요. 전국대학교로 따지면. 근데 아래쪽에 15개 대학만 했을 때도 14,000명이에요. 그럼 이 인원을 빼버리면 여기도 인원이 67,000명쯤밖에 안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 인원까지가 몇 명이었죠? 4만 5천 명짜리 정원에서 14,000명을 뽑으면 몇 프로 정도 뽑나요? 라고 질문하면 30%쯤 뽑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주요 대학교는 수능으로 40%를 넘게 뽑고 두 번째로 많이 뽑는 게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구나. 30%를 뽑아. 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이 4만 5천 명을 빼버리면 전국대학교는 약 30만 명 정도가 남겠죠. 30만 명 중에 6만 5천 명, 이 인원을 빼면 6만 7천 명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15%가 좀 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가 넘고 15%가 넘어. 그래서 내신으로 뽑는 게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60%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30%, 교과가 12% 이렇게 뽑아서 2개 인원을 더하면 수능으로 뽑는 인원과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을 하네요.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학생을 못 뽑았다라는 얘기는 학생부 교과에서 못 뽑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못 뽑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못 뽑은 인원은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인원을 못 뽑았으니까 이거는 미달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 뽑은 인원은 어디로 넘길 수 있냐면 정시로 넘길 수 있어요. 그죠? 정시로 넘겨서 뭘로 뽑는 거죠? 수능으로 뽑는 거예요. 그런데도 미달이 나면 대학 정원을 못 채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대구대 이하의 대학교더라. 울산대학교의 일부 학과들이 그렇더라. 라는 거예요. 구조로. 아, 그러면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교과 제일 많이 뽑고 종합 많이 뽑긴 하지만 이걸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쉬운 거고요. 수능으로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우리 아이를 뭘로 공부시킬 거냐는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릴 텐데 대학의 입시 결과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어차피 정원 채우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반면에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들은 아, 교과가 12%, 이게 30%, 학생부 갖고 뽑는 게 이만큼 인원이에요.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42%. 어찌 보면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특징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 두 개는 내신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수능 정시는 뭐죠?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거죠. 두 개가 철저하게 완전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중국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맞죠? 아, 그러면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선택할 수 있어요. 수시니까 중국집에 있는 거니까. 또 반영하는 방법도 비슷해요. 내신만 반영해, 여기는 비교과도 반영해. 이렇게 뭔가 추가되는 거죠. 국물도 먹고 싶어? 면을 먹고 싶은데 이러면 짬뽕인 거고 국물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무언가 면이 먹고 싶어. 근데 짜장면 같이 약간 달짝지근한 거 먹고 싶은데 그럼 이거고요. 기본적으로. 아, 우리가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쓸 때는 이 두 개는 학생부인데 순으로 뽑는 건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빼고 일부 교대를 지원하는 친구들 빼고 내신이 안 들어가요. 수능으로 뽑을 때는. 그러면 내신으로 뽑는 것과 수능으로 뽑는 건 완벽하게 다른 거죠. 완벽하게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중국집을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양식집을 갈 거냐 이렇게 무언가 나눠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양식집에 딱 들어가갖고 여기 짜장면 주세요 라고 하면 화내는 거죠. 주인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돈가스 먹을래요 라고 하면 메뉴에 없는 거죠. 이건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먹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무엇으로 집중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로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는 되게 그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지금 흐름은 학생 숫자가 너무나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신을 열심히 공부를 할까? 아니야. 난 그냥 내신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신이 별로야. 나 4등급인데 경북대나 부산대 내신을 봤더니 저 밑에 있는 학과 운 진짜 좋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수능을 딱 봤더니 수능으로 들어가는 게 평균 100분위가 75를 맞으면 들어가는 학과가 있네. 작년에 들어갔고 재작년에도 들어갔어. 아, 나는 내신 4등급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걸로 내가 운 좋게 쓸 수 있을까? 근데 떨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 정시로 가면 되지. 100분위 75를 맞출까? 그러면 이걸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무언가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부산대를 썼어요. 떨어질 수 있죠. 근데 수시에는 원서를 한 장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대 교과도 넣고 부산대 종합도 넣고
넣어도 원서가 남아요. 아씨, 그럼 부경대도 하나 넣어볼까? 그럼 붙을 확률이 높아지죠. 동아대 넣어볼까? 그럼 거의 다 붙어요. 울산대 넣을까? 그럼 간호학과나 일부학과들 빼고는 다 붙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무언가 선택은 학교를 낮추거나, 아니야, 이건 정시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수능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무언가 하기가 되게 쉬운데 경쟁이 약하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는 조금 있다가 경쟁률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떨어지고 나서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추천 전형 교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은 추천 전형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아까 10%가 넘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부 대교협에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12%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모조리 다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 작년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균 경쟁률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올해 제한 인원이 이렇게 쭉 있어요. 제한 인원이 제일 적은 학교가 어디지? 봤더니 서울대. 학교별로 2명이다. 우리 아이가 울산고등학교예요, 학성고등학교예요, 울산중앙고등학교예요, 등등등등 뭐 성산고등학교에 등등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마다 인원이 2명이에요. 10명인 학교도 있고요. 이렇게 20명인 학교도 있고요.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건 간에 추천 인원을 이렇게 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학도. 근데 어떤 대학은 추천 인원이 5%, 4%, 10% 이렇게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 학교가 200명이에요. 전교생이 고3이. 그러면 10%를 주면 20명까지 추천을 받는 거죠. 5%면요. 200명이니까 10명 추천을 받는 거죠. 4%는요. 8명 추천을 받는 거예요. 학교 인원이 500명이면 10% 받으면 50명이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비율대로 받는 거구나. 우리 고3 학생 숫자 대비 이렇게 하는 건데, 맨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경쟁률이 있어요. 제일 경쟁률 낮은 데를 한번 볼까요? 서울대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집 인원이 적지 않죠. 작년에 681명이에요. 올해는 정시가 늘기 때문에 좀 주는데 어찌됐건 3.53 대 1, 학교마다 2명씩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경쟁률이 낮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올해 서울대 경쟁률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80명에 3.53 대 1이면 실제 몇 명이 지원했지?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2,200명쯤 지원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올해 560명으로 선발 인원이 줄었으니까 똑같이 2,200명쯤 지원할 거라고요. 왜요? 추천 인원이 2명이니까 이걸 지원 안 시키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경쟁률이 이렇게 모집 인원이 10% 이상 20% 가까이 줄었으니 경쟁률이 거의 4대 1이 되겠구나 올해 서울대는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모집 인원이 줄었으니까. 그 다음 경쟁률 낮은 데를 봤더니 여기 지금 이화여대가 있어요. 이화여대 작년에 5%, 최대 10명까지 되어 있고 모집 인원 적은데 인원이 적어요. 경쟁률이 적어요. 당연하죠. 남자 고등학교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쟁률이 낮구나. 근데 여기 특이할 만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려대학교가 있고요. 여기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4%, 5%예요. 동일이라고 적혀 있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4% 추천을 하는 거랑 5% 추천하는 거면 5% 추천이 당연히 지원자가 많아야 되죠. 그죠? 만약에 100명짜리 고등학교면 4명 지원할 수 있고 5명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집 인원이 500명 대 800명이에요. 그럼 경쟁률이 어디가 낮아야 되죠? 상식적으로? 어디가 낮아야 되냐면 고려대가 낮아야 정상이죠. 당연히. 근데 경쟁률이 거의 반도 안 돼요. 연세대학교가. 고대가 훨씬 더 높아요. 또 하나를 볼까요? 성균관대학교도
작년까지는 4%였어요. 한양대 11%였어요. 여기 한양대 작년 11%, 올해도 11%. 4%대 11%면 11%가 2배 이상 경쟁률이 높아야 되죠. 근데 경쟁률이 8대1, 13대1. 모집 인원도 얘가 더 많아요. 근데 경쟁률이 더 높았어요. 왜 그럴까? 라고 질문하면 추천서를 많이 주는 학교가 사람들은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추천서를 많이 받으니까 이 대학이 지원자가 많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년이 처음 뽑은 거예요. 이 추천 전형으로. 그래서 그 심리가 과거에 뽑은 적이 없다 보니 이런 심리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추천서를 적게 주는 학교로 애들이 추천서를 고등학교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막 많이 주는 학교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한양대가 원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많이 받아갖고 경쟁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안 받아. 이렇게 애들 심리가 작동했던 거죠.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됐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라고 질문하면 이제 작년 결과를 볼 테니 한양대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성대보다. 고려대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연대 추천서를 받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첫 번째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 왜 한양대랑 연세대학교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냐? 경쟁대학교인 고려대보다, 경쟁대학교인 성균관대보다 라고 질문하면 고대랑 성대는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한양대랑 연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 학생들이 과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실제로 수능까지 공부를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었던 거죠. 근데 작년 고3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정시가 늘어난다라는 시그널을, 그 신호를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에 듣고 고등학교 입학한 세대예요. 우리 때가 되면 최소한 정시가 30%된대. 2학년 올라갔더니 정시가 40% 올라가는 대학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 수능의 학습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또 하나 더 기름을 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였어요. 코로나다 보니 비교과를 쌓을 수가 없는 거죠. 학교 활동이 대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되다 보니 학교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집단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수능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더 선호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올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도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를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쟁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없는 학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돼서 경쟁률이 다소 약화될 것 같기는 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런 얘기는 이제 수시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통합수능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 실시가 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올해 이제 두 번째 시작이 돼요. 근데 사람들의 화두는 모두 다 어디에 쏠려 있냐면 수학에 쏠려 있어요. 왜 수학에 쏠려 있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보다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표준 점수가 이만큼 더 높더라, 3점이. 이거 차별 아니냐라는 걸로 무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얘기는 요즘 문제 금기어 같은 단어가 됐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과 아이들이 엄청나게 이득 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따져보면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문과 계열로 갈래? 이과 계열의 과목을 선택할래? 라고 질문할 때 수학에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이 미적 기하 때문에 이과 계열로 선택을 했어요. 반면에 수학이 자신이 없는 친구들, 거기에 과학도 부담이 되는 친구들은 난 문과 계열 갈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간 거죠.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계열을 분류할 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미적 기하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2학년에 분류가 되고 나서 자연계, 수학, 미적분, 기하, 과탐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계속 주입을 받았던 게 뭐냐면 자연계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학습 패턴을 유지했어요. 반면에 문과 친구들은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면서 수업 시수도 적고 이렇게 학습을 해 나간 거죠. 당연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편차가 큰 거고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100분위별로 나눠도 100분위 100 맞은 애는 미적 기하밖에 없다. 수학을 똑같이 다 맞아도 문과는 100분위 99 나오고 이과는 100 나와서 이 점수가 이렇게 3점 차이가 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미적 기하 선택한 친구들과 학통을 선택한 아이들을 실제 응시자 숫자로 계산을 하면 거의 1대 1이에요. 100명 대 100명.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다 맞은 친구가 미적 기하는 2,700명인데 학통은 500명. 5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이 표점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올해도 그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과 계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확통을 미적이나 계열로 바꾸려고 하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과 친구들이 수학의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특히 수원, 수투에 해당되는 이 공통 과목을 조금 더 평균 점수를 높일 수 있게끔 학습량을 늘려줘야 돼요. 이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올해 변수가 될 것 중에 하나가 국어입니다. 국어. 왜 국어냐? 작년에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가 70% 응시자 숫자예요. 작년에 수능을 44만 6천 명인가 수능을 봤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3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는 딱 30%입니다. 44만 6천 명, 45만 명이라고 잡으면 15만 명만 얘를 선택한 거예요. 30만 명 대 15만 명. 이렇게 시험을 본 거죠. 시험을 봤는데 그럼 왜 이렇게 아이들이 나눠졌을까? 30만 명이 넘게 화법과 작문을 했을까? 라고 질문하면 상당수 아이들이 화법과 작문이 공부하기가 쉽다라고 느낀 거죠. 언어와 매체는 공부량이 많을 것 같다라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비중적으로. 비중이 이쪽에 많다 보니까 똑같이 다 맞아도 2점 차이가 났어요. 근데 올해는 이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왜 커질 것 같냐? 저희 학원에 있는 재수생, 지금 아까 5,5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수 종합반에 있는 친구들이 이 아이들 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합법과 작문이 30%예요. 작년에 수능 볼 때는 언어와 매체가 30%밖에 안 됐는데 이 애들이 재수를 할 때 언어와 매체로 바꿔가지고 언어와 매체가 70%가 돼버렸어요. 화법과 작문을 그대로 남은 친구가 30%밖에 안 돼요. 왜 바꿨을까? 라고 질문하면
이게 점수가 더 잘 나온다라는 걸 재수생들이 작년 경험적으로 안 거죠. 어차피 재수를 할 건데 요 과목 바꾼다고 해서 이 과목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량이 되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이 점수 2점 이상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바꾸는 게 훨씬 더 실익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요? 재수생의 특징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 재수생은 실제 수능 시험을 보면요. 7등급, 8등급, 9등급 수능에서 국어를 7, 8, 9등급을 맞는 아이들은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작년에 대학 갔어요. 미달대학교, 전문대학교로. 재수생은 대부분 어디에 수렴하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안에 거의 8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애들이니까 당연히 평균이 높죠. 누구에 비해서요? 고3에 비해서. 고3은 9등급, 8등급, 7등급이 당연히 있죠. 그렇다 보니 재수생이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데 올해 이렇게 엄매 쪽으로 싹 옮겨버리면 학습 효과 때문에 이게 평균이 더 올라가겠죠. 그럼 표준 점수가 더 갭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된다. 국어를 무엇을 해야 될 거냐. 내가 점수를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어도 한 문제 정도밖에 더 안 틀려. 예를 들면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을 때는 35개 맞췄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34개 맞췄어. 이러면 엄매가 유리한 겁니다. 이 문제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수학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은 우리가 이제 지금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미적 기하 선택자 중에 작년에 10명 중 3명은 약 20만 명 가까운 미적 기하 선택자 중에 30%, 약 6만 명 정도 되는 친구가 문과 쪽으로 지원을 했대요. 이게 저희 회사의 합격예측 서비스에 나온 결과예요. 어디로 집중했나 봤더니 서강대 제일 많고요. 연세대 많고요. 고려대, 중앙대 쭉 해서 실제 상위권 대학교에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밑으로 내려가면 건대 밑으로 내려가면 특히 세종대, 국민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건국대는 왜 많지?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레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인원이 줄어든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상위권 대학교 진짜 많이 미적기하 아이들이 넘어왔는데 특히 이런 학과들이 대부분 다 점령을 했어요. 무슨 학과인가 봤더니 상경 계열. 자연계 아이들이 갈 때 별로 부담 없는 간호 뭐 등등이 자연계들이 다 문과 쪽으로 점령했어요. 전과 해야지? 전과가 뭔지 아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 들어갔다가 난 전자공학과 갈 거야 해서 2학년 때 전자공학과로 전과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남았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학교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학과로 이렇게 많이 넘어왔다라는 거죠. 이런 학과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도 지원자나 합격자가 없어요. 지원자는 물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합격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성균관대는 비중이 좀 줄어요. 근데 한양대는 장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균관대학교는 반영 비율이 40%, 40%, 20%예요. 그래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닌데 이 한양대학교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파이낸스, 경영, 행정, 경제금융 이렇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 쪽은 엄청나게 지원자가 몰리고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지 않은 학과는 지원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또 뒤로 넘어가면 경희대도 장난 아니에요. 건국대도 장난 아니에요. 이 두 개 대학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계열 학과들은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아요. 뭐보다요? 국어보다, 탐구보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수학의 반영비율이 낮은 학과 쪽은 안 가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적 기하의 표준 점수가 높았을 때 넘어오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은 문과 계열의 대학으로 애들이 넘어간다. 또 어디가 넘어가냐? 상위권 대학으로만 거의 대부분 넘어간다. 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면 그런 대학 위주 이상의 대학교를 목표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대한 학습량을 늘려주셔야 돼요. 나는 최소한 그래도 나는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갈 거야. 건대도 그런데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건대 안 가면 되잖아요. 동국대를 가거나 홍익대를 가거나 점수 1, 2점 더 높여갖고 한국외대 가면 돼요. 그럼 이과 애들이 안 넘어와요. 왜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안 높기 때문에. 근데 이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는 경희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상의 대학교는 자연계 친구들이 어마무시하게 넘어온다. 자연계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 수학 성적은 잘 나왔는데 과학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자연계 모집 다니는 과학이라는 과목의 반영 비율도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교는 모조리 다 높잖아요. 서강대 빼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친구들 중에 나는 과학을 못 봤는데 나는 국어 수학은 최소한 중대 이상의 성적인데 과학을 못 봤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어디 가야 되지? 학교를 건대 가야 되나? 이렇게 가기가 싫은 거죠. 과학 때문에. 그럼 과학 반영비율이 낮은 학교를 찾다 보니 그게 모조리 다 문과 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 문과 쪽에 또 봤더니 또 경영학과, 경제학과 쪽은 또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은 학교도 꽤 있네. 경희대, 한양대, 등등, 서강대 등등 막 몰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경쟁과 우리가 우위에 쓰려고 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문과에서도 중요하다. 누가요? 다시 정리하면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 나 국어, 수학, 탐구, 문과 친구 사회탐구 세 과목의 평균 수능 100분위가 나중에 6월 모의평가를 딱 봤더니 평균 100분위가 90이 넘어가요. 평균을 냈더니 특히 국어와 수학의 100분위가 90이 넘어요. 이러면 수학의 학습량을 조금 더 높여서 한두 문제 더 맞을 수 있는 무언가 학습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 환경이 그렇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학학 계열이 지역인재 전형이 꽤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꽤 많이 생겨서 경상 계열에 있는 학과든 대학은 지금 현재 2023은 어떻게 되죠? 의예과가 지역인재로 뽑는 인원이 더 많아요. 치의에도 더 많고요. 한의에는 좀 적지만 약학과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경상권이 뭐예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 지역은 경상남도에 있는 대학들은 다 지원이 가능할 거고요.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도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해요. 지역 인재 인원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올해 학습량을 조금 늘리면 수시건, 정시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아직 이제 기말고사가 남아있을 테니 하나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서울대가 올해부터 내신 반영하죠. 소송 걸고 지금 난리 났는데 이 내신이 반영되는 게 B라는 게 중요해요. B가 뭐냐면 1등급 또는 2등급이 아닌 경우가 B예요. 그리고 C라는 게 뭐냐면 C는 현저히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라고 판단될 때가 C예요. 우리가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점인데 우리 아이가 40점이야.
이제 심각하게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고 하면 C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A, B, C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을 매기는 거 그대로 그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이 자의적으로 정성평가로 반영해요. 서울대. 교과 과목, 내신 등급이 반영되는 과목들도 2등급 안에 들면 A고요. 2등급 밖으로 벗어나면 B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때 남아있는 기말고사를 시험 보기 전에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잖아요. 와, 우리 아이가 이 과목은 2등급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시는 친구는 나는 정시 위주로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그거는 2등급 안쪽으로 맞춰주는 내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A랑 B는 점수가 1점 이상 차이가 나요. A는 5점이잖아요. B는 3점이잖아요. 그럼 어떤 과목을 하나를 A를 받으면 실제로 점수가 5점이 되는 거고 B를 맞으면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2점이라는 게 수능으로 따지면 실제 수능 점수가 나와봐야 되지만 2점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물론 한 과목이 2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토탈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 내신 관리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이제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입 준비 제대로 된 시작이 중요하다. 물론 고3은 지금 이미 다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고 2학년, 1학년 친구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3학년 친구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희가 지금 뭘 집어넣냐면 의학학 계열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면 서울대가 298이고요. 의예과 강원대가 284, 부산에 있는 고신대가 287이에요. 287을 셋으로 나눠야 되죠. 국어, 수학, 탐구니까. 그럼 288이라는 숫자를 나누면 9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죠? 아, 그럼 고신대는 96, 96, 96 이쯤 맞으면 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적은 아직 대학이 발표 안 했기 때문에 뭘로 한 거냐면 저희 메가스터디에서 합격한 친구들, 장학금 받은 친구들 다 토탈해갖고 평균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작년에 지역인재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막 섞였기 때문에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6점이면 들어가는구나. 의예과의 최남단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이 국어, 수학, 탐구를 모두 다 1등급을 맞으면 잘하면 의대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옆에 치대를 보면 치대는 286, 여기 부산대가 292, 나머지 경상도에는 저희 치대가 없죠. 경북대 치대 그리고 이제 별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정도구나. 조금 낮네. 그 다음에 약학과 보면 약학과는 요 정도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100분위 평균 96, 1등급을 다 맞으면 자연계 친구가 약대는 웬만한 약대는 다 갈 거고 서울대 메이저 빼고는 의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다. 특히 지역인재 늘어나니까 라고 우리는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학과로 이제 내려가도록 할게요. 일반 대학으로 내려가면 이제 문과부터 경영학과부터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한번 모아봤어요. 맨 꼭대기 고려대학교 283이래요. 3으로 똑같이 나누면 95가 285예요. 283이네? 그럼 95가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럼 95, 95, 95 맞으면 들어가나요? 이렇게 하시면 그건 못 들어가요. 왜냐면 문과 쪽은요. 사탐의 반영 비율이 낮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탐구는요. 사회탐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와서 하나를 틀려버리면 100분위가 90 근처까지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283이 나오려고 하면 실제로 국어 100분이 96, 수학 100분이 96, 탐구 100분이 90 이렇게 맞으면 이게 282가 되거든요.
요거보다 국어나 수학 한 문제쯤 더 맞으면 무난하게 붙는다. 요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서울 쪽에 건대 딱 봤더니 259예요. 3으로 나눠볼까요? 85가 86이 258이에요. 맞죠? 86 곱하기 3은 그거보다 좀 높구나. 별로 안 높아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 86 받으면 건대쯤 써볼 수 있겠다. 물론 이것도 탐구 반영 비율이 점수가 낮고 국어 수학이 좀 높아야 돼요.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 교육학과도 큰 차이 안 나죠. 경영학과랑. 자연계도 봤더니 숭실대라는 대학교가 80대 초반, 81, 82쯤 맞으면 기계공학과쯤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시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요.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숭실대라는 대학은 과거에 IT 쪽이 굉장히 유명했던 대학이에요. 전산, 컴퓨터 이런 쪽이. 여기에 실제로 이제 그런 학과들이 보통 어느 정도 보면 가냐면 247쯤 되면 가요. 그럼 평균 백분위가 82쯤 맞으면 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지금 요번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평균 에버리지가 82쯤 되는데요. 그럼 여기를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쯤 맞았으면 부산대도 갈 수 있고요. 경북대도 갈 수 있는 점수예요. 경북대 전자공학과 등의 일부 학과 빼고 부산대는 아마 기계공학과가 점수가 제일 높을까요? 이런 일부 학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무난하다라고 보여지는 성적이거든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쭉 한번 모아봤어요. 부산대 기계공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2예요. 그러니까 요쯤 맞으면 부산대 가는구나. 울산대 건축 이런 데는 73쯤 맞으면 가는구나. 73이 좀 넘으면 가겠구나. 이렇게 쭉 무언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쭉 한번 보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정시에 어디쯤 갈 수 있을까? 3월 학력평가 시험 봤잖아요. 4월 달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걸 가지고 한 번씩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6월 달 모의고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최종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수시에 교과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시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기자 전형은 일단 일반 학생들이 대부분 쓰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일단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내신으로 가는 전형,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대학교예요. 왜냐면 여기는 부산대보다 경북대보다 등록금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104만 원 정도 됩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 들어가나 봤더니 인기학과는 좀 높죠. 근데 비인기학과를 봤더니 작년에 2.37, 그 전년도에는 완전 빵꾸 났어요. 두 개가. 또 어찌됐건 요쯤이 되면 보편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5등급치 마음에 들면 서울시립대 들어갈 수 있겠구나. 다음 뭐를 맞춰야 되는 거냐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내신이 현재 2학년 2학기까지 2.5등급이에요. 3학년 1학기까지도 그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신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립대 수능 최저가 3개 등급이 뭐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이걸 맞추자. 4개가 아니라 3개구나. 그럼 한 과목은 버려도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고 3과목에 집중하는 거죠. 3과목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시립대를 써요. 그리고 또 어디 쓸 수 있죠? 부산대도 쓸 수 있어요. 교과나 종합이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있죠. 2.5등급이면요. 부산대 쓸 때 진짜 인기 있는 사범대 일부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붙어요. 경북대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들도 쓰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면 되죠.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하단이 비슷하죠. 문과 쪽이랑. 요 정도구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된다.
부산대 보여드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3원대 빼고 나머지 2.3등급이면 다 붙죠. 4등급이 되는 학과들도 있어요. 실제로. 자연계들 보더라도 거의 4등급에 육박하는 학과도 있고, 근데 자연계는 이런 학과 쪽이 점수가 좀 높구나 라는 건 참고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공생명이 왜 높지? 라고 생각해 보면 부산 쪽에 근처에 울산에 화학공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고, 기계공학과가 왜 세지? 라고 질문하면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저쪽에 조선소 쪽에도 기계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기계공학과가 인기 있는 거예요. 이런 학과들은 별로 인기가 없구나. 뭐 이렇게 뭔가 확인하시면서 무언가 우리 학교가 어디쯤 갈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능도 확인하고 내신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어떤 거에 더 집중할 거냐라는 걸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거죠. 내신에 집중할 수 있는 친구는 당연히 내신에 집중을 하면서 종합전형도 쓸까? 라고 고민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수능 체제도 좀 맞춰볼까? 라고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걸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내신에 집중. 자기소개서 대부분 대학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올해까지는 자기소개서가 쓰는 대학교가 일부 있으니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면 3학년 1학기 때는 무엇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확인하실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반면에 내신을 딱 봤더니 내신을 확인했더니 우리 아이 내신이 진짜 별 의미 없는 내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으로 바꿔야 되나? 라는 고민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능으로 준비하는 건 정시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수시 원서를 하나도 쓰지 않을 수는 없으니 수시에는 논술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학생부 전형부터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 특이할 만한 거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무슨 과목 반영하냐 라는 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예요. 여기 지금 국영수 사과라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한국사가 필수인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산대, 울산대도 들어가 있고요. 건국대, 서강대, 뭐 숙명여대, 이화여대, 연대, 중앙대, 한양대 등 상위권 대학교의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또 어디에 있지? 라고 봤더니 상위권 대학교의 상당수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죠. 전 과목에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가 전 과목이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상위권 대학은 모두 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위에 하나씩 빼주는 대학은 어딘데요? 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에 제일 높은 학교는 경희대학교요. 문과 쪽에 한국외대가 있어요. 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경희대, 외대 이런 대학교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그 밑에 있는 동국대, 뭐 이런 대학교, 홍익대 이런 대학교도 여기에 포진되어 있구나. 아,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는데 상위권 조금 더 레벨이 높은 학교는 대부분 국영수 사과야. 하나를 빼준 학교는 경희대 이하의 대학교 중에 상당수가 있어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대학에 들어가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교과 전형은요. 어떤 대학교는 환산 점수 쓰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대학교는 그냥 성취도 A면 만점, B면 뭐 몇 점 이렇게 주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원점수 가지고 계산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영하는 방법만 이렇게 쭉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능 최저 문과부터 보면 아까 서울시립대 등급합 7이에요. 내신이 2.5등급이면 3개 등급합 7을 맞춰야 된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영어 1등급 맞아요. 이러면 되게 쉽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중에 하나를 버리고 나머지 두 개를
3등급, 3등급 안에만 들면 등급합 7이 만들어져요. 그죠? 제일 높은 학교가 세계영역 6, 부산대 경영학과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랑 수능 최저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넷이 조금 약한 친구도 들어가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2개짜리 있는 대학도 이렇게 많더라 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부분 형성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과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종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종합은 3학년 친구들한테는 지금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는 잘 준비할 거고, 그런데 이제 2학년, 1학년 친구들이 있을 테니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처음에 2015학년도에 처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어요. 물론 2010학년도, 9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했죠. 입학사정관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외부 실적을 쓸 수 있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외부 실적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다가 차이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이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점점 이제 학생부가 간소화되면서 대부분의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소개해 보면 전공 적합성은 저 밑으로 내려가 있고요. 맨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전 가능성, 이런 말로 대부분 도배가 되어 있어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 성적이 낮았다가 점점 상승하는, 공부에 흥미를 올려서 성적이 좋아지는 친구를 우리는 대학에서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해요. 이런 친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코로나의 직격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나머지 내용들을 볼 만한 게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더라. 진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라는 것 때문에 이 발전 가능성을 제일 먼저 본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과 말고 이제 종합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종합전형에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신 등급이에요. 내신 등급인데, 우리가 하나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앙대 괜찮은 학교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7등급, 이거는 교과 전형하고 합격선이 비슷해요. 앞서 일단 잠깐 스킵했는데 교과 전형 앞에 잠깐 보면, 교과 전형 중앙대학교에 여기 지금 1.5, 1.6, 1.8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5였잖아요. 저쪽에 종합으로 가면 1.7이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 학과들도 별로. 교과나 종합이나 내신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게 최근의 트렌드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과목을 교과 내신으로 반영하거든요. 부산대도 마찬가지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이 5가지 과목을 내신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1.5등급, 2등급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문과 학생인데요. 국어는 2등급, 수학은 1등급, 영어는 2등급, 사회도 2등급, 과학은 1등급이에요. 자연계처럼 수학, 과학은 1등급인데 나머지가 다 2등급이면 1.6등급쯤 나올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걔는 교과전으로 쓰면 1.6등급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종합으로 쓰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학과 중에 뭐여서 여기 없구나. 뭐 사회학과 이런 데 써요. 사회 교과목들이 2등급이에요, 다. 근데 과학은 다 1등급이야. 그리고 막 수학이 1등급이야. 이러면 대학이 봤을 때는 얘는 전공 적합성이 안 맞는데?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종합은. 그럼 요즘 종합은 전공 적합성을 뭘로 판단하냐? 과목의 내신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과는 내신 과목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서 그거 가지고 성적 매기는 거지만 종합은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게 1.7등급, 2등급에서 얘네 들어간 애들이 내신이 낮아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 어떤 과목의 내신이 우수성이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는 판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 4등급, 3.9등급 이런 애들이 중대를 들어가요. 여기 건대도 봤더니 영어교육, 융합인재, 국어국문 이런 데는 2.5등급 안쪽인데 중어, 중문은 4.3등급이에요. 국어국문학과가 좋아요? 중어중문학과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여기 다니고 있는 학부생한테 욕먹을 수 있지만 솔직히 밖에서 보면 독인, 객인이죠. 본인이 좋아하는 학과 가는 거죠. 나는 국문학이 좋아 그럼 국문과 가는 거고 난 중문학이 좋아 그럼 중문과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근데 내신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차이가 난대요. 이상한데요?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이 중어중문학과는 지원할 때 대학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외고 아이들. 영어, 중국어 학과에 다녔던 외고 아이. 이런 아이를 대학이 좋아요. 고등학교 블라인드라면서요. 고등학교 블라인드인데요. 외고는 티가 나지 않을까요? 영어, 중국어 반이면 우리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뭐 영어 청해, 뭐 중국어 말하기, 뭐 등등 여러 가지 과목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아, 얘 외고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배우는 교과목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외고구나라는 걸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 외고는 일반고보다 선발 집단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대학은 인식하죠. 그래서 내신이 5등급짜리도 뽑아요. 6등급짜리도 뽑아요. 6등급 왜 뽑아요? 대원외고네? 라고 확인하면 뽑아요. 6등급이 넘어가도 뽑아요. 중대에서도 대원외고네? 그럼 5등급 뽑아요. 왜요? 대원외고니까. 대원외고가 어떤 학교인데요? 서울대 50명 보낸 학교예요. 전체 학생이 300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5등급짜리도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국제분류가 뭔데요? 무역학과예요. 무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학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역을 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해. 이러면 기본 베이스가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 외고 아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독일어, 러시아 마찬가지겠죠. 여기 글로벌 비즈니스 이것도 무역이죠. 이렇게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거다. 사학과 이런 것도 독특하죠. 사학과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이 내신이 되게 좋아요. 근데 나머지 과목 내신이 별로 안 좋아도 아 얘는 전공 적합성이 너무 잘 맞는 아이인데? 라고 뽑을 수 있죠. 이런 학과들은 이런 특징을 보인다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연계는 편차가 좀 적죠. 자연계는. 왜냐면 자연계는 외고 아이를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뽑아야 되는 거죠? 과학고 뽑아야 돼요. 대체제가. 근데 외고는 전국에 31개가 되고요. 외고는 대부분 다 전교생이 150명이 넘어요. 근데 과학고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몇 개더라?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거의 외고보다 훨씬 적고요. 한 학교에 100명도 안 되는 외고가 과학고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합격되는 인원이 적은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평균이 별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사고도 있는데요. 자사고를 대학이
뽑을 때 야, 얘는 진짜 자사고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일반고 과학중점학교랑 블라인드를 쳐버리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하위권 내신 성적을 가진 학과가 실제로 이 학과의 인지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학과가 하위권에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융합공학과 이런 거는 과학고 다닌 애들이 좋아하는 학과다 보니까 내신이 조금 낮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력의 수능의 경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논술 참고적으로 이제 부산대 논술 본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눈 건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 수능 후에 논술 보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능 전에 논술 보는 학교는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학교는 연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그 시립대 하나가 또 보이네요. 여기 홍익대, 성신여대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학교는 논술이 뒤에 있다. 어디 뒤에요? 수능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을 선발한다. 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논술로 들어간 아이들은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거든요. 한양대학교는 연세대학교랑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논술 100%인 대학교예요. 아, 올해 성균관 대학교도 아직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논술 100%로 변환했어요. 이렇게 변환했고요. 근데 이제 논술을 이렇게 뽑는데 보니까 내신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내신이 거의 5등급 가까운 아이들도 논술로 붙는 경우가 있다. 왜요? 논술 실력으로 보는 거니까. 동국대는 내신이 들어가요.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낮은 아이들이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5등급짜리가 있어요. 동국대. 학교 레인지가 조금 떨어지니까 조금 더 낮은 거죠. 아, 2등급대 중반부터 5등급대 아이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이 아이들 중에 실제로 3등급하고 5등급하고 내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잠깐만 제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수능 22학년도 결과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3월달 지금 학력평가밖에 시험을 안 봤잖아요. 그럼 3월달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점수가 국어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실제 수능에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국어가 되게 어려워서 이 만점하고 1등급하고 18점 차이 났어요. 실제 3월달에는 점수가 적었는데, 근데 맨 꼭대기는 보지 말자고요. 1등급이 131점 똑같았죠. 3월달하고. 2등급 124점 똑같았어요. 3등급 몇 점이에요? 116점 똑같아요. 4등급 108점, 107점 거의 똑같죠. 첫 번째 우리 특징을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능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원점수를 가지고 성적표를 여러분들한테 주지 않아요. 3월 학평에는 원점수가 기재되어 있겠지만 6월달이나 9월달이나 수능은 원점수가 기재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표준점수만 기재돼요. 표준점수만 기재되는데 작년에 국어가 되게 어려웠어요. 1등급 컷이 83점쯤 됐죠. 그 우리가 시험이 어려우면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다 맞은 아이하고 1등급하고 점수 갭이 커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맞죠? 3월 학평에는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이 점수가 조금 적은데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요. 6월, 9월은요? 라고 질문하면 6월 달도 난이도가 좀 있었잖아요. 이때도 여기 점수만 조금 차이 나는데 1등급으로 내려가면 131이나 132나 131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그 밑에 2등급, 3등급, 4등급도 거의 다 똑같아요. 시험은요.
이렇게 9월 달부터 9월 달처럼 너무 쉽지 않으면 1등급 커트라인, 2등급 커트라인, 3등급 커트라인, 4등급 커트라인, 5등급 커트라인은 1, 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1, 2점은 왜 나냐? 라고 질문하면 그거는 동점자. 이 예를 들어서 131점 이상 맞은 애가 10만 명이야. 이때는 11만 명이야. 이때 11만 명이야. 이러면 이게 점수가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점자가 여기까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나눠져 있다. 수학도 볼까요? 수학도 보면 이게 점수가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흘러가요. 대부분 다. 아, 점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우리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요, 공부라는 건 작년처럼 시험이 되게 어려웠을 거를 우리가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가 있죠. 물론 그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볼 때 나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여고를 다녀요. 뭐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요번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4등급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이 친구가 나는 이 국어라는 과목을 다 맞아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과연 맞을까? 라는 걸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였으면 지금 현재 4등급인데 4등급 점수가 몇 점쯤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이 보편적 시험을 보면 이런 거죠. 108점이니까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40점 차이 나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63점쯤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63점. 이때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때는 조금 점수가 적죠. 어찌됐건 60점대 초반 아이예요. 60점대 초반 아이한테 100점 맞자 라고 얘기를 할 때 1학년, 2학년 친구예요. 2학년 친구가 수능까지 얼마나 남았지? 라고 질문하면 1년하고도 몇 개월이 남았냐면 6개월이 남았어요. 합쳐버리면 365일 플러스 180일 이상이 남았으니까 550일쯤 남은 거죠. 550일 동안 40점을 올리자. 40점도 안 되니까 35점을 올리자라고 하면 열흘에 1점씩 올라가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65점짜리한테 다 맞자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큰 욕심일 수 있어요. 물론 국어만 공부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건 수학책도 있고요. 영어책도 있고요. 탐구 2과목 책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우리가 할 땐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점수 분포를 보니까 보통 8점 차이가 나더라. 8점이라는 점수를 원래 실제로는 이게 원점수로 따지면 7점쯤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표준 점수로 그대로 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8점이면 3점짜리 하나에 2개에다가 2점짜리 하나를 더 맞추면 등급이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것도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4등급 애한테 질문을 해요. 네가 제일 약한 지문이 뭐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학생한테. 또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문과 학생이라서요, 과학기술 지문을 읽으면 처음에 한 4줄, 5줄 쭉 지문을 읽다 보고 다 6줄 읽다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지? 뭔가 막 이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국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니? 너 4등급인데? 두 번째 어려운 게 뭐니? 라고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고전 문학이 진짜 어렵대요. 그러면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4등급짜리 아이는 몇 개 정도 테마를 끄집어낼 수 있냐면 4개 정도 테마를 끄집어내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뭐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고요. 그 다음 뭐고요. 그 다음 뭐고요. 나머지는? 이라고 질문하면 나머지는 할만해요. 그러니까 60점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친구한테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지금 네가 할만하다라는 걸 완벽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 얼마나 걸릴까? 그거를 최소한 6월달, 9월달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 3년 전 기출문제, 4년 전 기출문제, 5년 전 기출문제를 한번 싹 다 6월, 9월 수능 거를 싹 다 정리를 해서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그런 문제는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쭉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맞는 걸 첫 번째 1단계로 한다. 그래서 60점대에 해당되는 걸 확실하게 맞춰요. 그러면 30%가 남은 거잖아요. 65절 맞추고 30%가 남으면 30%는요. 그 문제로 따지면 몇 개가 되는 거죠? 45문제에서 실제로 30%니까 15개인 거잖아요. 15개 1번으로 다 찍어버리면 3개는 맞겠죠. 그럼 70점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친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4개 어려운 거 테마 중에서 1개 테마를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걸로. 4개 중에. 요걸 올려보자. 이거를 다 맞추면 3등급이 된다. 이게 첫 번째 미션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4월 22일인가 그런데 그러면 6월 모의평가까지 이 부분을 끝내야 되겠다. 똑같이 5년 동안의 기출문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모조리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지금 국어 선생님 누구 거의 커리를 쫓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야. 문제를 다 먼저 풀어보고 그래서 6월 달에 점검하는 거죠. 와, 이 부분까지 완벽한데?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렵다고 했던 거. 그러니까 다시 4개가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로 쉽다고 했던 거. 또 정리하는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7월 달까지 할 수 있을까? 목표는 7월 달이야. 그럼 7월 달까지 끝내는 거고. 끝내는데 못 끝내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아, 그럼 8월 달까지 끝내서 8월 31일 날 9월 모의평가에 올해는 8월 30일 날 모의평가, 8월 모의평가로 해야 되나? 되게 애매한데 어찌됐건 과거 9월 모의평가라고 했으니까 9월 모의평가까지 하자. 어라, 여기까지 끝냈네? 그럼 2등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9월 달 이후에 그러면 이제 제일 어려운 거랑 그 다음 어려운 거 2개가 남았는데 이거를 학습하는 게 나을 거냐? 수학의 나머지를 조금 더 올리는 게 나을 거냐? 탐구 과목 성적을 올리는 게 나을 거냐는 학생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무언가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거다. 첫 번째, 수학도 똑같아요. 되게 특이한 게 10점씩 차이가 나요. 그죠? 야, 수학이 어떻게 10점이 나오지? 4점짜리 2점인가? 2점짜리인가? 근데 실제로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국어랑 다르게 편차가 되게 커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막 섞여 있어서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표준 점수는 8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80점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2점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 맞은 친구랑 실제로 다 틀린 친구랑 100점의 원점수 차이인데 표준 점수는 80점으로 되니까 100점에서 90점 맞은 친구가 2점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4점짜리 세 문제가 등급을 가른다. 무슨 등급을요? 만점과 1등급,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
우리나라 수학은 정형화되어 있게끔 이렇게 4점짜리 3개 또는 밑으로 내려가면 3점짜리 4개로 등급이 나눠지는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럼 다 맞은 친구랑 여기 지금 4등급 친구랑 41점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 실제로는 약 70점대 얘도 중반이에요. 한 73, 74점쯤 맞으면 4등급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또. 우리 아이가 70점대 중반이다 라고 무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문제를 더 맞아야 등급 하나가 올라간다고요. 뭘로 더 맞지? 수원, 수투, 미적에서 기하, 확통에서 어느 쪽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 거냐? 라는 걸 우리는 하나하나 고민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겠죠. 3점짜리는 다 맞춰야 되는 게 첫 번째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수원에 있는 문제는 다 맞춰. 이게 1단계. 제일 어려운 킬러 문제 하나를 빼고 2단계. 수투에 있는 제일 킬러 문제 하나를 빼곤 다 맞춰. 그 다음에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 같은 선택 과목에 제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를 빼고는 다 맞추는 작업,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무언가 성적을 올리는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누가요? 고3은. 이걸 굉장히 우리가 시기별로 잘 삼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을 하고, 모르는 건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제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성적을 되게 많이 올린 친구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목표 달성 장학생이라고 해서 실제로 메가패스를 구매한 친구들이건, 저희 메가스터디 재수종합반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건, 본인이 목표한 성과를 이룬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주거든요. 그 장학금을 줄 때 우리는 이런 합격 수기라는 걸 받아요. 그거 중에 애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취합을 했더니 크게 이렇게 5가지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1번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1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번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나 이런 과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어나 영어는 유추라는 게 가능해요. 내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특정 단어를 모르더라도 무언가 영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분위기를 보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은 기본 개념을 몰라서는 문제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럼 첫 번째는 뭘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 학원 재수생들도 2월 15일쯤부터 재수를 시작하거든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약 100일 가까운 시간은 다시 한번 기본 개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람은 잊어버린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성적을 올리는 것도 기술입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서
모든 학생이 10시간을 똑같이 몰입한다라고 해서 나중 결과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 게 이 공부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질문하면 혹자는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잊어버린다라는 걸 인식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집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사법고시를 봤어요. 서울대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 맨날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사법고시를 18번을 봤어요. 군대도 안 갔다 왔고요. 17번까지 떨어지고 18번째 붙었어요. 17번째까지 떨어질 때마다 집에 올 때 미안하겠죠. 처음 한두 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3번, 4번 떨어질 때 집에 오기가 되게 불편하니 술을 한 잔 먹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께 항변해요. 저는 신림동에서 17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보면 다 알았거든요. 근데 시험을 출제한 사람들이 제 뇌뚜껑을 열어봤나 봐요. 왜 제가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까요? 이게 술 먹고 한 얘기였어요. 전 처음에 이 얘기가 납득이 안 됐어요. 자기 변명이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런 고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재수생들을 지금 20년이 넘게 만나면서 한 3, 4년쯤 지났을 때 알았어요. 애들이 저희 형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사람이라는 건 착시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착시 현상이 실제로 본인의 지식이라고 믿고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4월 27일 날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했어요. 열나 외웠어요. 오늘 철기시대가 뭐야? 생활과 윤리의 1단원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화학의 1단원을 다 외웠어요. 개념을 다 끝냈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 끝낸 거예요. 내일까지 유효기간일지 일주일 뒤까지 유효기간일지 모르는데 이걸 끝냈다라고 우리는 이 단원이 끝났다라고 인식해요. 여기에 도장을 찍는 행위가 뭐냐면 단원을 다 끝냈으니까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뭘로 확인하냐면 문제집을 꺼내요. 방금 외워놓고 그걸 바로 뒤에 문제를 풀면 착시 현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머릿속에 잔존하고 있는 지식을 갖고 바로 확인하는 거니 다 기억이 나서 대부분 문제를 다 맞춰요. 역시 이 단원 개념은 끝이라고 확인이 끝납니다. 그럼 뭘 할까요? 2단원 공부해요. 또 2단원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3단원 공부해요. 다른 과목 공부해요. 이렇게 쭉 가요. 다시 얘기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6월 달에 봐요. 이거 4월 27일 날 외웠던 건데 라는 사건은 기억나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외웠던 거라는 사건은 기억이 나는데 안에 구체적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왜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외웠던 건데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심각한 행동이 또 나타나요. 근데 시험 보다가 정답을 2번이라고 했어요. 이건 것 같아. 맞춰요. 그러면 내 기억이 되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가요. 틀리면 그 책을 봐요. 맞아 이거였는데 실수로 틀렸다 라고 얘기해요. 잠깐 기억이 되돌아온 거죠. 이게 모두 다 착시 현상이에요. 시험은 6월달 모의평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뭐죠?
연습이에요. 연습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거를 고쳐 나가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전혀 발전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나의 확인을 다시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 새로운 걸 또 찾아서 또 공부를 해요. 외우고 잊어버리고 외우고 잊어버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뭘 잊어버렸는지 뭐는 기억에 남아 있는지를 나중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지? 그때 다시 책을 또 꺼내서 다시 확인해요. 그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건 반복이라는 게 있지? 하고 반복을 다시 시도합니다. 근데 봤던 책이에요. 익숙해요. 그 책을 다시 꺼내서 다시 1단원부터 읽으면 사람의 머리는 또 신호를 해요. 너 외웠던 거다. 너 머릿속에 있지. 라고 신호를 합니다. 책을 보면 다 추억이 다 떠올라요. 우리가 예전에 어디 해외여행을 갔다가 어렸을 때 어디 여행을 갔다가 남겨놓은 사진을 꺼내서 사진첩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요. 그죠? 그래서 와, 맞아, 그때 그랬었는데 이러고 넘어가요. 사진첩이 닫히면 또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사진첩을 계속 끊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진첩을 9월달에 한번 또 꺼내고 언제 꺼낼지 몰라요. 과목이 많다 보니, 범위가 많다 보니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능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아이들이 평소에 받지 못했던 성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실수로 무지하게 많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는 되게 많이 했는데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9월 달에 내가 봤던 책을 또 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반복이라는 걸 시험을 앞두고 있지 않을 때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닐 때는 그렇게 반복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평가받아야 되고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냐 없냐가 판단돼요. 그럼 성적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복이 완벽해야 됩니다. 반복이 완벽하려고 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완벽한 반복인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생활과 윤리에, 물리에, 지구과학에 1단원을 9월 달에 반복한다라고 하면 반복을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써봐야죠.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지? 써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면 되게 막연해요. 뭐였지? 그 반복이 되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힌트가 있어야 돼요. 반복을 하려고 하면. 힌트가 뭐냐면 1단원에 예를 들어서 뭐 생활과윤리 루소가 나왔어. 루소의 사상은 뭐 이런 게 뭔가 적혀 있어요. 그 세 가지 특징은 뭐 이렇게 막 적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답은 없는데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만, 질문 같은 무언가 내용만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반복 노트에. 그래서 이걸 언제 보겠다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내가 오늘 4월 27일 날 봤어요. 그럼 이 노트를 나는 6월 달에는 다시 한번 봐야 반복이라는 효과가 생길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걸 6월 27일 날 볼게. 라고 해서
6월 27일 날 노트에 일기장에다가 생활과 윤리 1단원 반복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플래너에다가. 그리고 그 1단원에 키워드가 되는 무언가 질문해야 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떠오를 수 있는 문제 형태의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죠. 철기시대 유물은 이렇게 적는 거죠.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사회적 특징 4가지는 뭔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뭔가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그때 하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날까요? 안 나요. 안 나면 6월 27일 날 아씨 뭐였지? 그리고 노트를 봐야죠. 아니, 책을 봐야죠. 자습서건 교과서건 맞아 이거였는데 이게 반복이고 착시 현상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걸 가지고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있다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적혀 있는 걸 갖고 꺼내서 확인을 하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머릿속에서 먼저 끄집어내보는 거죠. 기억이 안 나. 에이씨 화나는데? 그리고 책을 봐. 맞아 이거였는데.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 구조는 우리가 옛날에 희노애락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자로. 한자성어는 아니죠. 기쁘고 슬프고 무언가 화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나요.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고3이었어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억에 남는 사건을 10개만 적어봐라 라고 하면 공부 내용이든 집안에서 있었던 일이든 무언가 기쁘거나 화나거나 이런 기억들로 내가 사건을 적을 수 있어요. 아무 감흥이 없던 건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엄마가 야 우리 그날 이랬잖아. 그래서 엄마 기분 나빴잖아. 엄마는 기분 나쁜데 나는 기억 못해요. 엄마는 왜 기억하죠? 화나니까. 나는 왜 기억 못하죠? 나는 화내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거든요. 무심코 지나갔거든요. 이런 거예요. 공부도 똑같아요. 무심코 외우는 건 기억이 오래 안 가요. 외웠는데 반복을 통해서 기쁘거나 우와 기억이 난다 2달이 지났는데도 기뻐서 기억이 오래 가요. 아씨 뭐였지? 라고 화나면 기억이 더 오래 가요. 이런 반복 노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이게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메가스터디 인강을 들어요. 우와 효연 선생님 키가 몇일까? 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 이렇게 감탄하면서 수학 듣지 마세요. 와, 뭐야, 국어 선생님, 막 강민철, 김동욱, 뭐, 전영태 선생님, 아무 누구를 듣든 간에 들을 때, 와, 연락을 잘 가르치는데?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 뭔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중요한 답을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필기는 절대로. 아, 이 질문이 중요한 거구나. 그럴 때 내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질문 내용을 적어야죠. 이걸 내가 나중에 언제 반복해보지? 반복을 언제 할 건지를 정해야죠.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지? 출처만 잘 적어놓으면 돼요. 나중에 2달 뒤에 아씨 이거 도대체 내가 어디서 내가 이거를 확인했다가 기억이 안 나고 이걸 찾으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만 고3 때 제대로 잘해도 성적이 올라요. 난 어떤 선생님이 풀커리를 따라가기로 했어. 수업을 계속 이렇게 듣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풀커리를 따라가는 거 좋은데 내가 국어면 내가 진짜 잘하는 것부터 정리 다 하고 제일 못하는 거는 지금 듣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약한 거 중에 그래도 할 만한 거를 그 다음에 정해서 그거 듣고 뭔가 이런 순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학습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유튜브에 막 학습법 되게 많은데 학습법이라는 게 뭐가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내가 이걸 올해 수능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다음번 기말고사까지 이걸 내 머릿속에 어떻게 정돈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는 게 나만의 학습법인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내용인 거다 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제 하나씩 다 이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 성적이 올라가는 게 내 느낌으로 체감돼요. 아, 내가 이번에 국어 2단원은 이제 끝냈어. 수학은 내가 요번에 지수화록을 끝냈지. 뭔가 이렇게 딱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념은 완성이 됐고, 아, 개념에서 내가 기본적인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는 이제 계산력, 이해력 이런 문제 다 맞춰. 이제 문제 해결력 4점짜리 문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어봐야지. 뭐 이런 등등의 풀어볼 때 이걸 어떻게 풀어봐야 할 거냐? 문제를 딱 봤어. 아씨, 이거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에 수학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시작을 한 거죠. 아, 그 다음 못 나가겠어, 진도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문제 풀이 방법을 창조해야 되는 친구들이 아닌 거죠.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더라? 모르겠으면 해설 강의를 듣든 해설지를 보든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든 선생님 이거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중간 다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니? 이렇게 대답을 해서 듣고 왔더니 이해가 갔어요. 그럼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알았어. 한 달, 두 달 뒤에도 알까? 미심쩍어. 그러면 수학 노트 하나 만드는 거죠. 오늘 4월 27일 날 이 문제 내가 틀렸던 문제예요. 적어. 4월 27일 날 적은 문제는 5월 27일 날 다시 푼다. 어떤 친구는 열흘 뒤에 다시 푼다. 푸는 거죠. 열흘 뒤에, 한 달 뒤에. 문제를 딱 봤어. 그럼 친구들은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 10중 8구 제가 아는 친구들 이렇게 시켜보니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 문제를 한 달 뒤에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 문제 내가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중간 여기서 막혔었는데 요 부분을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줄줄줄줄 풀면 끝까지 가겠죠? 라고 쭉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끝까지 가지냐? 못 가요. 대부분 문제들이. 왜요? 4점짜리 문제들은 개념 하나 갖고 푸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풀다가 중간에 또 막혀요. 아, 여기는 그때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더라? 기억 안 나요. 모든 건 첫인상이 강렬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풀다가 막혔던 부분이 제일 강렬하게 기억이 오래 가는 거고요. 그 뒤에는 선생님이 쭉 풀 때 맞아.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 그냥 쭉 습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또 막힐 수 있다고요. 아씨, 여긴 또 어떻게 푸는 거야? 선생님 또 다시 물어봐요. 인강 해설을 또 들어요. 아, 여기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한 달 뒤에 또 적어놔요.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길까요? 스토리가 생겨요. 아, 이 문제 같은 유형은 처음에 시작은 이런 개념으로 시작 도입을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야지 여기까지 진도가 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또 이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 유형이야. 머릿속에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래야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알게 되는 겁니다. 수학 정석책을 옛날에 뭐 10번 띄고 20번 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강좌 풀커리를 다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언가 잘 끌고 나가서 6월 모의평가까지 내신을 끌어올리시든 수능을 끌어오시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7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월 달에 토요일 날 아마 울산을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때 굉장히 밝은 얼굴로 이제 서로 보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